작년에 우리 부부는 서울에 집을 샀다. 2019년 12월에 등기를 쳤으니 만으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장관님이 영끌에서 집 사는 30대들이 안타깝다고 했다는데 높은 분께서 우리와 같은 30대 부부들을 이렇게나 걱정을 해주시니 무척 감사할 따름이다. 나도 원래부터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작년 4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99년도에 지어진 평범한 20평대 아파트에서 전세 살림을 시작했다. 불과 1년 전 일이지만 2019년 상반기는 부동산이 잠시나마 주춤하던 시기라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세입자 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던 시기였다. 집주인이 도배도 새로 해주고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주고 심지어 샤시도 다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전셋집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의 삶 나쁘지 않았다. 깔끔하게 수리된 집에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 전세 2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정부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진짜 믿어야 하는 걸까?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카페, 블로그, 서적, 오프라인 강의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사느냐 마느냐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다. 존경하는 인생 선배님들께도 조언을 구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무리한 영끌이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내 분수에 맞는 실거주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이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을 막아주니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부동산 폭락의 가능성은 요원해 보였다. 서울 입주 물량은 2021년, 2022년 해가 거듭될수록 부족도 부족해질 예정이다. 사실 위와 같은 논리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나의 매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어느 성공한 투자자 선배님의 뼈 때리는 조언 때문이었다. 다빈치야,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집값이 좀 떨어지면 어떠냐? 너랑 너의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집에 지금까지 열심히 번 돈을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니? 집값이 떨어져도 그 집에서 너랑 와이프랑 나중에 생길 아이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한 거야. 가족을 위해 돈 쓰는 건데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어. 이 조언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수요 공급이니 뭐니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부분이었다. 집은 필수제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깨우침을 얻은 이후 작년 가을부터 우리 부부는 삶의 터전이 되어줄 아파트를 고르기 위해 밤마다 부지런히 임장을 다녔다. 당직이 끝나고 퇴근하는 날이면 36시간 연속 근무를 한 터라 당장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말 많은 집들을 보러 다녔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기진맥진한 채로 퇴근한 와이프가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니 참 안쓰러웠다. 두 손 꼭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매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도 내 집 마련은 쉽지만은 않았다. 이 집이야 하고 가계약금을 쏘기 위해 집주인 계좌를 받으려고 하면 집주인은 어김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매도를 보류했다. 은행 계좌 번호 몇 자리 따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이야. 금매가 나와서 연락을 하면 한 발 차이로 집도 안 보고 바로 돈 쏴버린 사람에게 물건을 뺏겨버렸다. 현장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전쟁터의 폐잔병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에 정말 다행히도 어느 아파트가 우리의 인연이 되었고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2012년에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 주차 공간이 넉넉할 뿐더러 집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 더 이상 주차자리를 찾기 위해 밤에 고생할 필요도 없고 마트에서 무거운 장을 보고 와도 걱정이 없어 보였다. 포베이 남녀구조라 하루 종일 집의 모든 방에 햇빛이 환하게 비출 것이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2개라서 장 트러블이 많은 내가 아침마다 식은 땀을 흘릴 비 없을 것 같아 그저 행복하다.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실제 입주는 몇 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벌써부터 내 집을 마음껏 꿈을 상상을 하며 이삿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거금을 들이다 보니 2009년부터 시작한 주식 투자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아쉬움이 들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 달리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하는 주식 투자는 확실히 마음이 편하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그리고 본업 이 3대 축이 잘 굴러가야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대 축에서 그 어느 한쪽에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늘리는 것이 요즘 나의 숙제이다. 과거의 정권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과제였다. 현 정권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3번이나 발표했다. 그들은 분명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브레인들이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밤낮을 지새웠을 것이다. 그들의 숭고한 노력을 폄하하거나 조롱하기는 싫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 그건 바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부동산 투기로만 치부하지 말자.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
당사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이다. 집은 한 가족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그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도 치열한 노력을 한다. 투기라는 프레임을 잠시 벗어던지고 집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한다면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좀 더 쉽게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양극화, 각자 도생 생존 전쟁판이 펼쳐지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 와중에 나라 걱정하는 게 사치일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랄 뿐이다. 희망과 꿈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소망해본다. 이상 오늘의 일기 끝.